언어가 없어서 개념이 없었고, 변하려 하자 주변이 흔들렸고, 기도문을 평가로 착각했고, 소환술사한테 비교당했습니다. 성장하면 관계가 멀어지는 게 맞다는 것도 알았고, 고개를 숙이면 어떻게 되는지도 봤습니다. 그리고 지난 편에서 알게 됐습니다. 욕망은 나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스스로 거목으로 만드는 것 자체가 이미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그렇다면 이제 실제로 뛰어들어야 할 시간입니다. 그 절벽 끝에선 한 마리의 이야기가 지금부터입니다. 퍼스트 펭귄 들어보셨습니까? 뒤뚱뒤뚱 걷고 연약해 보이고 심지어 귀엽기까지 한 그 펭귄 중에 딱 한 마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펭귄들이 먹이를 구하려면 바다에 뛰어들어야 합니다. 다들 뛰어들고 싶습니다. 배가 고프니까요. 먹이가 바로 눈앞에 보이니까요.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절벽 아래 깊은 바다에는 날카로운 이빨을 가진 굶주린 바다표범이 입을 벌리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잘못하면 흔적도 없이 잡아먹힐 수 있는 사선입니다. 그래서 펭귄들은 바다 앞에서 멈춰섭니다. 그 누구도 먼저 발을 떼지 못합니다. 서로 눈치만 보며 웅성거릴 뿐입니다. 네가 먼저 가라. 아니, 네가 먼저 가라. 그 순간 한 마리가 차가운 절벽 끝에서 몸을 던집니다. 이 한 마리가 바로 퍼스트 펭귄입니다. 그 한 마리가 컴컴한 바다를 열고 뛰어드는 순간 뒤에 남은 무리 전체는 비로소 알게 됩니다. 아, 괜찮구나. 우리도 뛰어들 수 있구나. 그제야 비로소 나머지 수만 마리의 펭귄들이 바다로 쏟아져 내리기 시작합니다. 퍼스트 펭귄이 없으면 무리 전체가 멈춥니다. 망설이는 한 그들은 영원히 굶주려야 합니다. 결국 누군가 먼저 뛰어들어야만 무리 전체가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퍼스트 펭귄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리즈를 여기까지 치열하게 따라온 당신은 이미 직관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 안에 애티튜드를 품은 사람, 진짜 리더가 바로 그 한 마리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퍼스트 펭귄이 된다는 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리 단순하거나 낭만적이진 않습니다. 그 두렵고도 위대한 진짜 조건을 지금부터 하나씩 벗겨보겠습니다. 바다 표범의 위협을 뚫고 가장 먼저 뛰어드는 퍼스트 펭귄. 온갖 찬사와 경외의 시선이 쏟아집니다. 절벽 끝에서 주저없이 몸을 던지는 그 거침없는 움직임을 보고 있노라면 우리의 오랜 믿음은 확신으로 굳어집니다. 이 모습, 우리가 평소에 아주 잘하는 무언가와 닮아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바로 우리가 평생 동경해온 리더의 자질입니다. 강철 같은 멘탈, 공포를 모르는 용기, 위기 앞에서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초연함.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겁이 없거나 혹은 내면의 두려움을 완벽히 지워내야만 비로소 위대한 리더가 될 수 있다고 배웠습니다. 그런 초인적인 존재만이 무리를 이끌 자격이 있다고 아주 오랫동안 믿어왔습니다. 위대한 리더는 겁이 없다. 참 매력적이고 멋진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진짜 본질적인 질문을 하나 던지겠습니다. 대체 우리가 리더가 되기 위해 기를 쓰고 버려야 한다는 그 겁이라는 게 대체 뭡니까? 겁은 한자로 겁낼 겁입니다. 이 글자를 가만히 뜯어보면 아주 흥미롭고 소름 돋는 사실이 숨어 있습니다. 왼쪽에는 마음 심자를 쓰고 오른쪽에는 갈 거자를 씁니다. 글자 그대로 풀이하면 내 마음이 내 몸을 떠나 결석해버린 상태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이 글자를 설명하면 혀를 찹니다. 두려움에 질려 넋이 나간 상태라고. 중심을 잡지 못하고 마음이 몸 밖으로 도망쳐버린 나약함과 비겁함의 증거라고 말이죠. 그래서 리더가 되려면 떠나려는 마음을 억지로 붙잡아 앉히고 절대로 겁내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그런데 정말로 그럴까요? 내 마음이 왜 내 몸을 떠나 저 머나먼 바깥을 살피고 있을까요? 정말 무서워서 비겁하게 도망쳐 숨어버린 걸까요? 아니요. 완전히 틀렸습니다.
마음이 내 몸 밖으로 나간 이유는 저 위험한 전방을 정찰하기 위해서입니다. 나를 찢어 죽일 포식자가 지금 정확히 어디에 숨어 있는지, 오늘 바다의 온도는 얼마나 차가운지, 내가 지금 뛰어들었을 때 살아남을 확률은 단 몇 퍼센트인지, 주변의 위협을 감지하고 이 사선에서 기어이 살아남을 길을 찾기 위해 당신의 명석한 지능이 마음이라는 최고의 정찰대를 몸 밖으로 파견 보낸 겁니다. 결국 겁이라는 건 나약함의 증거가 아닙니다. 주변의 모든 위험 요소를 단 하나도 놓치지 않고 생존해내겠다는 당신의 예민하고도 지독한 지능의 산물입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우리가 그토록 찬양하는 겁이 없다는 상태는 대체 무엇일까요? 그것은 강철 같은 멘탈이 아닙니다. 위험을 인식해야 될 최첨단 생존 센서 자체가 완전히 고장나버린 상태일 뿐입니다. 바다 표범이 시퍼런 아가리를 벌리고 기다리고 있는데 괜찮아, 다 잘 될 거야 라며 근거 없는 무지성 낙관을 읊조리는 펭귄. 동료들의 등을 떠밀며 대책 없이 바다로 뛰어드는 그 모습. 이게 정말 용감해 보이십니까? 아니요. 그것은 용기가 아니라 자살행위입니다. 정상적인 지능을 가졌다면 마땅히 공포를 느끼고 온몸이 떨려야 할 극단적인 상황에서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는 것. 우리는 그것을 용맹함이라 부르지 않습니다. 안전불감증 혹은 위험 지각 능력의 파탄이라 부릅니다. 위험을 보지 못하는 눈먼 펭귄은 무리 중 가장 먼저 뛰어들 수는 있겠지만 동시에 가장 먼저 포식자의 아가리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것은 무리를 살리는 퍼스트 펭귄이 아닙니다. 무리 전체를 지옥으로 끌고 들어가는 눈먼 선동자이자 자신의 무지가 불러올 비극을 전혀 예측하지 못한 가장 멍청한 개체일 뿐입니다. 이제 명확히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그토록 경멸하고 숨기려 했던 그 겁이야말로 절벽 끝에서 당신의 생명을 지켜주는 가장 예리하고 날카로운 생존의 칼날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결국 겁이 없다와 용감하다는 결코 동의어가 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이 두 단어를 아무렇게나 뒤섞어 쓰곤 하지만 그 사이에는 지능이라는 거대한 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바다 표범의 이빨을 눈앞에 두고도 심장박동이 평온하다면 그것은 용기가 아니라 상황 파악 능력이 전멸한 상태인 겁니다. 이제 머리로는 이 사실은 명확히 이해했을 겁니다. 겁이 지능이다. 물론 지식으로 알게 되었다고 해서 내 몸의 떨림이 멈추지는 않습니다. 이게 정상입니다. 여전히 절벽 끝에 서면 이 본능적인 공포는 우리를 무력하게 만듭니다. 다리가 사시나무처럼 떨리는 이 지점에서 우리는 착각을 합니다. 내 몸이 떨린다는 이유로 아직 두려움을 극복하지 못했다고 자책하죠. 그래서 우리는 이 고통스러운 떨림을 내 몸에서 아예 삭제해버리고 싶어 합니다. 그 삭제와 마비의 과정을 우리는 극복이라는 멋진 단어로 착각해왔습니다. 자, 다시 한번 또 생각해보죠. 우리가 믿어온 그 극복이 정말 정답일까요? 흔히들 두려움의 파편조차 남지 않은 상태, 단 1ml의 떨림도 허용하지 않는 무결점의 상태를 극복의 완성이라 믿곤 합니다. 냉정하게 물어봅시다. 그것이 정말 용기입니까? 아니면 단순히 감각이 거세된 마비 상태입니까? 우리는 이것을 너무나 쉽게 혼동합니다. 쉬운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통증에 비명을 지르는 환자에게 마취제를 놓아 통증을 지웠다고 해서 아무도 그가 병을 극복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병을 극복했다, 고통을 정복했다. 아닙니다. 그저 감각을 잠시 차단한 먹통의 상태일 뿐입니다. 반대로 찢어지는 고통을 온몸으로 받아내며 피눈물을 흘리며 재활치료를 받는 환자를 상상해 보십시오. 근육이 비명을 지르고 식은땀이 흐르는 그 치열한 순간을 견디는 사람에게 당신이 여전히 아파하고 있으니 극복하지 못한 겁니다. 라며 비난합니까? 아니요. 그러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그 고통의 실체를 똑똑히 응시하면서도 다시 걷겠다는 목적을 향해 비틀거리며 기어이 한 발을 떼는 그 치열한 사투를 보며 말합니다. 저 사람이 지금 자기 한계를 위대하게 극복하고 있다 라고 말입니다. 잠시 숨을 고르고 스스로를 돌아보겠습니다. 여전히 떨리고 긴장된다는 이유로 스스로를 한심하게 여기지는 않았습니까? 아직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스스로를 나고자로 낙인 찍으며 자책하지는 않았습니까? 왜냐하면 떨림이라는 것은 나약해 보이기 때문이죠. 그 떨림의 진짜 의미를 모른 채 바라보니 그저 부끄러운 약점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떨림은 결코 나약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이 지금 누구보다 강대한 모습으로 삶을 견뎌내고 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이것을 이해하려면 우리가 그토록 갈망했던 극복이라는 단어를 다시 들여다봐야 합니다. 극복을 알게 되면 겉으로 드러나는 떨림이라는 현상이 더 이상 한심하지 않을 겁니다. 극복의 극은 이길 극자입니다. 이 한자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우리가 알던 승리와는 전혀 다른 진짜 이야기가 숨어 있습니다. 이길 극의 고대 갑골문을 보면 한 사람이 머리 위에 아주 무거운 투구나 커다란 짐을 이고 힘겹게 서 있는 형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상징하는 바는 명확합니다. 이 글자가 말하는 진짜 이김이란 적을 때려눕히는 화려한 승리가 아닙니다. 나에게 주어진 압도적인 무게와 압박을 내 머리 위에 이고서도 다리가 무너지지 않고 끝까지 버티고 서 있는 상태를 뜻합니다. 즉, 이게 그의 본질은 그 끔찍한 무게를 견뎌내는 행위, 그 자체에 있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떨린다는 것은 당신이 견디기 힘든 무게를 기어이 이겨내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떨림은 위대한 겁니다. 지독한 공포의 무게 앞에 떨린다면 나약한 게 아닙니다. 그 무엇보다 위대하게 극복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공포의 무게를 이고서 무너지지 않고 버텨낸 사람만이 비로소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단순히 버티는 것을 넘어 내 앞의 장애물을 뚫고 나가는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흔히들 말하는 진짜 용기라는 경지는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렇게 공포의 무게를 이고서 무너지지 않고 버티는 사람만이 비로소 다음 단계인 진짜 용기를 마주할 자격을 얻습니다. 두려움에 먹히지 않고 끝까지 서서 바다를 응시했던 그 예리한 눈에 마침내 무엇이 보였을까요? 공포의 실체, 그리고 그 너머에 숨겨진 진짜 길입니다. 자, 다시 저 절벽 끝에 퍼스트 펭귄으로 시선을 돌려보겠습니다. 그가 수만 마리의 동료보다 먼저 바다에 몸을 던질 수 있었던 건 그저 무식하게 앞만 보고 달리는 폭주족이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정확히 그 반대입니다. 그는 무리 중에서 가장 예민하게 위험을 읽어내는 최고의 전술가였습니다. 남들이 공포에 질려 눈을 감아버릴 때 그는 바다 표범의 움직임과 파도의 속도를 덜덜 떨지언정 마주한 겁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뜻의 용기입니다. 이제 우리는 용기라는 단어를 완전히 다시 정의해야 합니다. 세상은 지금까지 우리에게 용기란 두려움이 없는 상태라고만 가르쳐왔지만 그것은 새빨간 기만입니다. 진짜 용기란 내 안의 겁을 삭제하는 기술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 안의 생존 센서가 보내오는 그 지독한 공포의 데이터들을 단 하나도 빠짐없이 똑똑히 직시하고 해석해내는 능력입니다. 이번에도 한자의 의미를 빌려 설명해 보겠습니다. 용기의 기운 기자는 솥에서 밥이 맛있게 익어갈 때 위로 뿜어져 나오는 그 뜨거운 김을 형상화한 글자입니다. 여기서 솥 안에 담긴 거친 쌀이 바로 당신이 수집한 겁의 데이터들입니다. 바다 표범의 정확한 위치, 파도의 높이, 그리고 내 몸의 떨림까지 그 차갑고 딱딱한 공포의 재료들을 생존이라는 뜨거운 의지에 불로 끓여내어 마침내 나를 앞으로 나아가게 할 추진력이라는 징기로 바꿔내는 것. 그 위대한 에너지가 바로 용기의 본질입니다. 만약 솥 안에 재료가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재료 없이 불을 지피면 솥은 그저 벌겋게 달궈지다가 결국 망가집니다. 겁이 없는 자에게선 결코 용기가 뿜어져 나올 수 없습니다. 위험을 모르는 펭귄은 무모한 돌격대장일 뿐이지만
위험을 아는 펭귄은 그 모든 데이터를 등에 지고 바다로 몸을 던지는 전략가입니다. 멀쩡하게 아무렇지 않은 척 허세를 부리는 건 연기일 뿐입니다. 사시나무처럼 떨리는 다리로 기어이 다음 한 걸음을 떼는 것. 그 떨림이야말로 당신의 지능이 지금 풀가동되고 있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또한 당신이 곧 위대한 결단을 내리기 직전이라는 고귀한 신호이기도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그토록 찾아 헤맸던 리더의 진짜 애티튜드입니다. 이토록 예리한 지능으로 공포를 읽어내고 사시나무처럼 떨리는 다리로 기어이 압박을 견뎌내며 바다를 열어젖힌 퍼스트 펭귄. 이 치열하고 눈물겨운 과정을 거쳐 마침내 뛰어내린 자들은 과연 무엇을 보상받게 될까요? 우리는 흔히 앞서간 위대한 선배 리더들을 보며 가슴이 웅장해지곤 합니다. 그들은 시대의 영웅이라 칭송받고 역사의 한 페이지를 멋지게 장식하니까요. 절벽 끝에선 우리에게도 솔직히 그런 환상이 존재합니다. 꼭 거창한 영웅주의나 관심병이 아니더라도 내가 무리를 위해 이 고독하고 두려운 결단을 내렸다면 최소한 내 무리로부터 어느 정도의 리스펙과 찬사쯤은 돌아올 것이라 믿습니다. 내가 차가운 바다로 먼저 뛰어들었고 내 몸을 던진 용기 덕분에 망설이던 수많은 무리가 마침내 움직이기 시작했으니까요. 그렇다면 그 절벽 끝에서 기어이 몸을 던진 당신이 마주할 진짜 결과는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가 상상하던 대영웅의 왕관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전혀 예상치 못한 잔인한 현실일까요? 당신이 마주할 첫 번째 현실은 지독할 정도의 무관심입니다. 그들이 당신을 악의적으로 무시하거나 알면서도 모른 척 시치미를 떼는 게 아닙니다. 슬프게도 진짜 현실은 훨씬 더 초라합니다. 그들은 진짜로 아예 모릅니다. 나에게는 심장이 찢겨나가고 온 우주가 뒤바뀌는 대사건인데 왜 타인에게는 인지조차 되지 않는 걸까요? 그 현상을 물리적으로 한번 뜯어봅시다. 보통 바다에 뛰어들려고 절벽 앞에 모인 펭귄 무리는 수천 마리에서 많게는 수만 마리에 이릅니다. 그 거대한 무리 중 절벽 가장자리 사선 가까이에 밀려와서 팽한 긴장감을 공유하는 개체는 기껏해야 수백 마리뿐입니다. 이 말은 즉 당신이 목숨 걸고 바다로 뛰어내리는 그 순간을 눈앞에서 목격할 수 있는 물리적인 범위 자체가 전체의 단 5%도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더 잔인한 건 그 절벽 가까이 있는 5%의 무리 중 대다수 역시 당신을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들 당장 자기가 배고프고 자기가 파도에 휩쓸려 죽지 않으려 각자의 일에 집중하느라 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결국 당신이 온 우주를 바꾸는 결단을 내리며 몸을 던질 때 그 수만 마리의 무리 중 당신을 똑바로 쳐다보고 있는 건 다 합쳐봐야 1%도 되지 않습니다. 당신에게는 모든 것을 던진 단 하나의 순간이었겠지만 대다수의 대중에게는 인지조차 되지 않는 사소한 해프닝조차 안 되는 겁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해볼까요? 당신이 뛰어내리는 그 극적인 찰나뿐만 아니라 당신이 물에서 완전히 사라지고 난 뒤에 남겨진 그 거대한 빈자리조차 그들은 눈치채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그 극적인 순간을 가장 가까이서 목격한 동료들은 어떨까요? 먼저 용기를 내어 바다를 열어젖힌 당신을 리더로 우러러 봐줄까요? 안타깝게도 그렇지 않습니다. 당신이 가장 먼저 경험하게 될 현실은 그들의 뜨거운 경외심이 아니라 가장 가까운 이들의 날카로운 시기와 질투입니다. 말로는 축하한다고 하고 겉으로는 웃고 있을지 모르지만 어딘가 모르게 공기가 비릿합니다. 내가 먼저 희생해서 무리의 길을 열어준 것인데 왜 가장 가까운 동료들이 나의 도약을 반기지 않는 걸까요? 이유는 생각보다 잔인합니다. 당신의 도전이 가만히 멈춰서 있는 그들의 겁많음을 정면으로 비추는 거울이 되기 때문입니다. 바다에 뛰어들어 기어이 무언가를 증명해내는 순간 그 절벽 끝에 가만히 서 있던 동료들은 신중한 사람이 아니라 아무것도 하지 않은 비겁자가 되어버립니다. 똑같은 환경, 똑같은 조건에 있었음에도 행동하지 않은 자신들의 무능과 두려움이 당신이라는 거울을 통해 너무나 투명하게 증명되어 버리는 것이죠. 그러니 그들은 스스로를 방어해야만 합니다.
당신을 무모하다거나 그저 운이 좋았을 뿐이라며 기를 쓰고 깎아내려야만 합니다. 당신의 정취를 통째로 부정하고 오염시켜야만 내가 도망친 게 아니라 저 인간이 이상한 것이라며 스스로를 안심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비릿한 시기 질투는 사실 당신을 향한 공격이 아닙니다. 비겁해진 자신들을 지키기 위해 본능적으로 내뱉는 아주 절박한 비명일 뿐입니다. 하지만 그 비명이 아무리 그들의 방어기제일 뿐이라 해도 그 정면으로 받아내야 하는 퍼스트 펭귄의 심장은 처참하게 찢겨나갑니다. 내가 어떻게 저들을 위해 먼저 뛰어들었는데, 내가 어떻게 저 비릿한 바다를 열어젖혔는데 나한테 이럴 수 있나.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듯한 지독한 서운함과 배신감, 그리고 말로 다할 수 없는 고독감이 온몸을 짓누르기 시작합니다. 아마 당신이 리더의 길을 겪으며 겪은 모든 순간 중 이때가 감정적으로 가장 괴롭고 처절한 지점일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서운한 상황에서 우리 감정을 싹 빼고 아주 차갑게 한 가지 명확히 짚고 넘어가 봅시다. 퍼스트 펭귄은 도대체 누구와 어떤 약속을 하고 뛰어든 겁니까? 누구에게 어떤 보상을 약속받고 누구에게 어떤 부탁을 받아 몸을 던진 겁니까? 이것을 명확히 정의해야 계약과 이행, 그리고 계약이 깨졌을 때 발생하는 배상의 문제로 서사를 풀어나갈 수 있습니다. 만약 퍼스트 펭귄이 재활을 받기로 금전 계약을 맺었는데 상대가 위반했다면 이건 실망하거나 서운해할 일이 아닙니다. 계약에 의거하여 깔끔하게 배상을 청구하고 보상받으면 끝날 일이죠. 애초에 감정이 끼어들 틈이 없는 냉정한 비즈니스니까요. 하지만 퍼스트 펭귄인 당신은 아무런 서류도 쓰지 않았습니다. 오직 마음으로만 맺은 계약이었죠. 애초에 상대가 주기로 한 대가는 감사 인사였고 당신이 받기로 한 대가는 뿌듯함이라는 무형의 감정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마음의 계약이 파기되었을 때 대가를 받지 못한 당신이 청구할 수 있는 배상금은 어떤 형태여야 할까요? 거래된 재화의 성질이 감정이었으므로 그 배상 또한 철저히 감정의 형태로 결제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배상의 진짜 이름이 바로 상대방을 향한 지독한 배신감과 미움입니다. 상대가 약속한 감사 인사를 체불했기에 당신은 상대를 증오함으로써 손실된 감정의 균형을 맞추려는 겁니다. 결국 지금 당신의 마음을 짓누르는 처절한 고통은 상대방이 준 벌이 아닙니다. 대가를 받지 못한 당신이 계약 파기에 따른 배상금을 감정적 화폐로 스스로 징수하고 있는 잔인한 현상일 뿐입니다. 여기까지 경험 있는 퍼스트 펭귄이라면 이 정도로도 견디기 힘들 겁니다. 하지만 그렇게 쉽게 끝낼 수 없습니다. 여기서 조금 더 잔인한 진실로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방금 우리는 마음의 계약을 이야기했지만 사실 이것조차 퍼스트 펭귄의 착각일 확률이 높기 때문입니다. 왜 착각이냐고요? 퍼스트 펭귄들의 고질병이 있거든요. 퍼스트 펭귄의 가장 큰 특징은 책임감이 유독 강하고 타인에게 도움이 되고자 하는 성향이 짙다는 점입니다. 정확히는 내 울타리 안에 있는 존재들에게 말입니다. 바로 이 선한 의도가 스스로의 눈을 가리게 만듭니다. 내가 이들을 위해 앞장서야만 한다는 그 숭고한 책임감이 상대의 의중을 냉정하게 보지 못하도록 가려버리는 거죠. 무슨 말인지 자세히 들여다보죠. 상대방이 정말 당신에게 제발 저 차가운 바다에 뛰어들어줘 라고 간절히 요청했을까요? 아니면 여기저기서 이제 누군가는 뛰어들어야 하는 거 아니야? 라며 특정되지 않는 대상을 찾고 있었을까요? 퍼스트 펭귄은 내 울타리를 지켜야 한다는 그 선한 의도 때문에 그 막연한 소리에 혼자 그럼 내가 뛰어들까? 라고 반응했을 겁니다. 그리고 상대는 그저 그러든가 하고 무심히 쳐다봤을 뿐이겠죠. 설령 직접적인 부탁을 받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누구도 당신에게 바다에 목숨 걸고 뛰어들라는 식의 거창한 부탁은 하지 않았을 겁니다. 상대는 그저 아주 작고 사소한 것을 요청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퍼스트 펭귄 특유의 책임감이 스스로 발동하는 바람에 본인이 먼저 더 깊이 몰입하고 더 많은 것을 준비하고 더 깊은 마음을 혼자 쏟아부어버린 것입니다. 결국 잔인하게도 상대방은 당신과 마음의 계약조차 맺은 적이 없는 셈입니다. 감정적으로는 피가 거꾸로 솟을 만큼 잔인하지만 현상으로는 이것이 본질입니다. 상대방의 간절한 요청은 없었고 약속된 대가 또한 사실상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 차가운 바다에 뛰어들겠다고 결정한 것은 오롯이 퍼스트 펭귄 스스로의 선택이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너무 불쾌하시죠? 그럼 더 명확하게 정정해 드리겠습니다. 정확하게는 어떠한 보상 약속도 없는 상태에서 퍼스트 펭귄 자신이 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서운하죠? 뚝뚝 흐르는 감정을 다 닦아내고 뼈대만 남겨놓고 보면 이것이 가장 냉정한 사실입니다. 이 지독하고 불쾌한 고통은 누구의 탓도 아닙니다. 스스로 계약을 맺고 스스로 파기해버린 자가 온전히 혼자 치러야 하는 독점적인 대가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이토록 철저하게 혼자만의 계약을 맺고 바다로 뛰어든 퍼스트 펭귄의 끝은 결국 어떻게 되는 걸까요? 그들의 앞에는 잔인하게도 세 갈래의 갈림길이 나타납니다. 일단 퍼스트 펭귄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내 울타리를 지키겠다는 숨막히는 책임감입니다. 바다가 차갑고 배신감이 뼈를 찔러도 그 책임감이라는 족쇄 때문에 그들은 쉽게 멈추지 못합니다. 오히려 더 열심히 합니다. 내가 여기서 묵묵히 더 나아가면 달라질 거야. 더 열심히 하면 저들도 알아줄 거야. 라고 믿으며 이를 악물고 더 열심히 나아갑니다. 그러면 어떤 결과를 얻게 될까요? 결국 모두의 박수를 받는 영웅이 될까요? 아닙니다. 그 책임감이 이끄는 앞선 두 갈래의 길은 결국 영웅이 되지 못하는 비참한 결말일 뿐입니다. 첫 번째 길은 끝없이 착취당하는 길입니다. 타인의 인정을 갈구하며 책임감이라는 덫에 갇힌 퍼스트 펭귄은 무리의 완벽한 먹잇감이 됩니다. 고마워하기는커녕 당연하게 여기는 이들에게 끝없이 이용당하고 끝없이 영혼까지 착취당하는 길입니다. 두 번째 길은 실망 끝에 침몰하는 길입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 어떻게 희생했는데 나한테 이럴 수 있냐? 라고 말하며 매일 밤 서운함과 실망을 곱씹다가 결국 지독한 번아웃을 맞이하고 모든 것을 내팽개친 채 무너져 내리는 길입니다. 이것이 책임감에 눈이 멀어 묵묵히 나아간 펭귄들이 맞이하는 보편적인 파멸입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세 번째 길은 다를까요? 이 길은 마침내 타인의 인정에 얽매이지 않고 자신의 욕망과 자신만의 애티튜드를 깨달은 퍼스트 펭귄만이 걷는 길입니다. 누군가의 치졸한 감사 인사에 목매지 않고 오직 자신만의 애티튜드를 향해 나아가는 길이죠. 자, 타인의 인정으로부터 완벽하게 해방되어 자신만의 애티튜드로 나아가는 이 퍼스트 펭귄은 드디어 우리가 그토록 바라던 영웅이 될까요? 간단하게 생각하면 됩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뭐가 되죠? 네, 고등학교 졸업자가 됩니다. 자동으로 대학생이 되지 않습니다. 대학생이 되려면 고등학교 졸업으로는 안 됩니다. 놀랍게도 대학교 입학을 해야 대학생이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퍼스트 펭귄이 된다고 해서 대단한 영웅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확정적으로 무리에서 가장 먼저, 가장 멀리 떨어져 나온 존재가 됩니다. 가장 먼저 바다로 뛰어든 존재니까요.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평생을 함께했던 익숙한 세계, 손을 잡았던 익숙한 동료들과의 완벽한 단절이 됩니다. 심지어 그토록 아꼈던 주변 사람들은 당신을 응원해주기는커녕 뒤에서 날카로운 시기심과 질투를 쏟아내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익숙한 집단에서 멀어져 차가운 바다의 끝에 홀로 떨어진 외톨이가 됩니다. 이 담백한 현상이
퍼스트 펭귄이 마주하는 첫 번째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걸 알고도 뛰어들어야 합니까? 라는 질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명확합니다. 만약 영웅이 되고자 한다면, 영웅이 되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퍼스트 펭귄이 되지 마십시오. 또는 영웅이 되면 나중에 잘 먹고 잘 살겠지라는 환상 때문이라면 더더욱 하지 마십시오. 단언컨대 퍼스트 펭귄이 된다고 영웅이 되는 것도 아니고 영웅이 된다고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아닙니다. 이 세 가지는 연결된 실크로드가 아니란 겁니다. 만약 당신에게 잘 먹고 잘 사는 가성비가 더 중요하다면 차라리 훨씬 쉬운 방법을 알려주겠습니다. 스스로 퍼스트 펭귄이 되어 차가운 바다에 뛰어드는 미련한 짓은 멈추십시오. 차라리 뒤에 서서 누군가 퍼스트 펭귄이 되도록 교묘하게 부추겨 종용하고 종국에는 그 뛰어든 펭귄을 내 입맛대로 조종할 수 있는 위치를 선점하는 편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훨씬 더 효율적입니다.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퍼스트 펭귄이 된다고 해서 영웅이 되지 않습니다. 퍼스트 펭귄이 된다고 해서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착취와 번아웃, 철저한 외톨이라는 첫 번째 현실만 기다리고 있을 뿐이죠. 자, 이제 당신에게 묻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당신은 퍼스트 펭귄이 되지 않을 겁니까? 아니면 살짝 고민할지라도 결국 또다시 퍼스트 펭귄이 될 것입니까? 아이러니하게도 당신은 이 질문에 그리 어렵지 않게 답할 수 있을 겁니다. 결국 다시 퍼스트 펭귄이 된다 라고 말입니다. 그렇다면 다시 하나 더 묻겠습니다. 부귀영화도 없고 영웅 대접도 못 받고 돌아오는 건 시기 질투뿐이라는데 그러면 도대체 왜 또 퍼스트 펭귄이 되는 겁니까? 왜 그 미련하고 차가운 바다에 기어코 몸을 던지려는 겁니까? 아마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쉽게 하지 못할 겁니다. 주변에서 왜 사서 고생하냐고 물어볼 때 그 이유를 설명하지 못해 스스로도 답답했을 테니까요. 계산기를 두드려서는 절대 나올 수 없는 답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당신이 기어코 퍼스트 펭귄이 되고야만은 당신 스스로도 미처 몰랐던 진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자 합니다. 남들 눈에는 미련해 보이지만 누군가는 먼저 바다에 뛰어들어야 하고 우리는 결국 뛰어듭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한 중학생과 어느 중년의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당신이 왜 그 차가운 바다에 번번이 몸을 던질 수밖에 없었는지 그 이유를 비로소 알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는 작가인 저의 이야기입니다. 눈앞이 캄캄해질 정도로 굉장히 두려웠음에도 불구하고 기어코 퍼스트 펭귄이 되었던 서투날의 기억입니다. 중학생 때 일입니다. 당시 저에게는 수업 시간에 학교라는 울타리 안에 있는 것이 절대적인 상식이자 세계의 전부였습니다. 내가 아는 모든 친구가 거기 있었고 내가 아는 대부분의 어른이 그 공간 안에 모여 있었으니까요. 그러니 막연하게 모두가 갇혀있는 수업 시간 동안 교문 밖 세상은 칠흑 같은 공백일 거라 생각했습니다. 조금 과장해서 표현하자면 학교 밖은 지구 멸망 이후의 아포칼립스 상태일 거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모든 상가는 불이 꺼져 있고 아파트 단지도 유령도시처럼 텅텅 비어있을 거라 상상했던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사건이 터졌습니다. 오래된 기억이라 정확히 무슨 이유인지는 기억나지 않지만 학교 종이 울리기 전에 밖으로 나갈 일이 생겨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조퇴라는 기묘한 인물로 인해 그 무시무시한 아포칼립스 속으로 홀로 던져져야 하는 상황이 된 겁니다. 모두가 안전하게 의자에 엉덩이를 붙이고 있는 익숙한 무리에서 이탈하여 세상에서 가장 멀고 낯선 곳으로 발을 디뎌야 하는 퍼스트 펭귄이 되어버린 순간이었습니다. 어린 중학생의 입장에서는 친구도 없이 홀로 아포칼립스로 나가야 하는데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그럼에도 그 중학생은 무시무시한 아포칼립스 세상 밖으로
기어코 걸어 나갔습니다. 왜 조퇴를 했는지 다시 기억을 더듬어봐도 전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건 몇 가지 있습니다. 적어도 모두의 칭송을 받는 영웅이 되기 위해 나간 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를 구하겠다는 거창한 의도도 없었고 타인의 인정을 받기 위함은 더더욱 아니었습니다. 이건 손익계산서나 이성적인 논리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기묘한 현상이었습니다. 기억 속의 그 어린 중학생에게 손가락질을 하며 야, 너 거기 나가서 도대체 뭘 얻을 건데? 얻을 수 있는 이득이 대체 뭔데? 라고 다그쳐 물으면 그 아이는 단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목적지도 보상도 전혀 모르는 상태니까요. 더 당황한 건 그 다음입니다. 그 아이의 앞을 가로막고 다르게 질문을 해봅니다. 네가 얻는 게 뭔지도 모르고 심지어 문 밖에 나가면 확실하게 위험한 아포칼립스인데 너 진짜 그래도 나갈 거야? 라고 물어보면 그 아이는 망설임 없이 이렇게 답합니다. 네, 그래도 나갈 건데요. 이유도 모른 채 이득도 없는 채로 오직 나가겠다는 열망 하나로 빙하 끝에서 혼자 뛰어내린 겁니다. 그렇게 철문이 열리고 그 아이는 집단이라는 거대한 빙하를 떠나 혼자만의 바다로 잠겨들었습니다. 그렇게 공포를 무릅쓰고 학교 밖 세상으로 나갔을 때 더 무서운 것을 목격했습니다. 아무도 없을 줄 알았던 그 유령도시 같은 곳에서 사람을 발견한 겁니다. 세상에나 밖에 사람이 다니고 있었습니다. 지구 멸망 시나리오에 뇌가 절여진 어린 중학생의 눈에 그 사람들은 뭐로 보였을까요? 당연히 생존을 위협하는 약탈자나 위험한 존재들로 보였습니다. 자신에게 언제든 해코지를 할 수 있는 위협적인 존재들이라 믿었던 거죠. 이 상황에서 상식적인 인간이라면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아포칼립스 세계에 홀로 고립된 나약한 존재가 사방에 약탈자들이 가득한 위험천만한 곳에 노출되었다면 상식적으로는 당장 안전하고 익숙한 무리가 있는 학교로 도망쳐 돌아가야 맞습니다. 하지만 그 중학생은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그 무서운 밖을 돌아다녔습니다. 대체 왜 그랬을까요? 도대체 어떤 대단한 것을 얻으려고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안전한 곳으로 돌아가지 않았던 걸까요? 그때 무엇을 얻으려고 했냐고 물으신다면 성인이 되었고 작가가 된 지금도 여전히 설명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왜 굳이 나갔냐고 묻는다면 그때의 중학생의 입을 빌려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냥 밖으로 나가길 원했기 때문입니다.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그 어린 날의 내가 퍼스트 펭귄이 되어 그토록 위험한 도전을 이어간 건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를 위해서도 아니었고 대단한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원했을 뿐이고 그것을 온몸으로 실행할 수 있는 애티튜드가 있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무모하고 서툰 퍼스트 펭귄의 애티튜드가 과연 철없던 중학생 시절에만 불쑥 튀어나오는 치기 어린 본능일까요? 아닙니다. 나이와 상황, 그리고 주변의 단단한 시선을 온몸으로 깨부수고 훨씬 늦은 나이에 기어코 빙하 끝에서 뛰어내린 다양한 퍼스트 펭귄들이 지금도 우리 주변에 숨쉬고 있습니다. 고작 20대만 되어도 늦었다며 서로를 가스라이팅하는 이 얄팍한 세상에서 인생의 궤적이 이미 콘크리트처럼 단단하게 굳어졌다고 믿는 40이라는 늦은 나이에 바다로 뛰어든 한 중년의 퍼스트 펭귄이 있습니다. 그는 40이 넘은 요식업 종사자였습니다. 평범하게 외식업체를 운영하던 그가 어느 날 느닷없이 가수가 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주변에서는 뭐라고 했을까요? 뻔합니다. 되고 나서 말해. 참 잔인하고도 모순적인 말입니다. 되고 나면 이미 된 건데 되고 싶다는 꿈을 어떻게 되고 나서 말하란 건지 시작조차 하지 말라는 세상의 가장 흔하고 나름대로 정중한 거절인 거죠.
그 서슬퍼런 냉소와 만류를 온몸으로 받아내며 그는 기어코 그 바다로 뛰어들어 진짜 가수가 되었습니다. 보란듯이 꿈을 증명해낸 겁니다. 그럼 이제 온 세상이 박수를 보내줬을까요? 아닙니다. 세상은 또 비겁하게 말을 바꿉니다. 이번에는 가수가 됐으면 겸손해라. 너무 나대지 마라. 라고 말하며 어떻게든 다시 그를 주저앉히려 듭니다. 시작할 때는 안 된다고 가로막고 이뤄내고 나면 튀지 말라고 깎아내리는 것이 무리의 속성이니까요. 그는 대체 왜 그 모진 소리를 들어가며 가수가 되었을까요? 세상을 구하는 영웅이 되고 싶어서였을까요? 누군가를 위해서였을까요? 혹은 세상이 그에게 제발 가수가 되어달라고 애원해서였을까요? 아닙니다. 이유는 아주 단순했을 겁니다. 아마도 그저 되고 싶으니까. 어떤 대단한 이득을 계산한 것도 거창한 목적이 있었던 것도 아닐 겁니다. 그냥 가수가 되고 싶다는 그 순수한 열망 하나가 마흔의 그를 움직였을 뿐입니다. 주변의 사람들 눈에는 참 철없고 대책 없는 인간으로 보일 겁니다. 그저 되고 싶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40이 넘은 나이에 가수를 꿈꾸다니. 나이 먹고 주책도 이런 주책이 없다고 혀를 차겠죠. 그들의 눈에 그는 무리를 이탈해 홀로 고립된 위험하고 유별난 별종일 뿐입니다. 그러고는 무리에서 배척된 그를 보며 자신들은 안전한 울타리 안에 남아있다고 비겁한 위안을 얻으려 들겠죠. 네, 맞습니다. 이것은 평생 기존 무리에서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는 사람들의 갇힌 관점입니다. 하지만 퍼스트 펭귄의 관점에서 바라본 진짜 현실은 기존 무리에서의 얄팍한 상상과는 전혀 다릅니다. 바다로 뛰어든 순간 그가 기존 무리에서 멀어지는 것, 여기까지는 맞습니다. 하지만 도달한 그곳에서 그는 더 이상 혼자 튀는 별종도 아니고 외톨이도 아닙니다. 무리에서 멀어지는 게 곧 고립이라고 믿는다면 이 말이 도무지 이해되지 않을 겁니다. 이 낯선 감각을 당신에게 단번에 이해시키기 위해 구구절절한 설명 대신 질문을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질문입니다. 당신은 살면서 하버드대 출신을 몇 명이나 보셨습니까? 일단 저는 한 명도 본 적 없습니다. 아마 대다수의 평범한 사람들 역시 평생 한 명 만나기가 하늘의 별 따기일 겁니다. 울타리 안의 우리 눈에 그들은 평생 한 번 볼까 말까한 머나먼 세계의 특이하고 유별난 별종들이니까요. 그런데 만약 당신이 치열하게 노력해서 기어코 그 하버드에 합격해 교정 안으로 걸어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당신을 둘러싼 세상 전체가 죄다 하버드생으로 바뀝니다. 길을 걷다 어깨를 부딪히는 사람, 카페 맞은편 테이블에서 노트북을 두드리는 사람, 오늘 같이 학식을 먹은 사람 등 세상에서 가장 희귀하다던 존재들이 그 세계에서는 가장 흔해 빠진 당연한 일상이 될 뿐입니다. 제가 왜 구구절절한 설명 대신 이 질문을 던졌는지 이제는 감이 오실 겁니다. 내가 디디고선 세계가 바뀌면 유별났던 내 존재의 정의도 통째로 바뀐다는 뜻입니다. 울타리 안에서는 나 혼자 미친 펭귄, 혼자 튀는 별종이었을지 몰라도 용기 내어 바다로 뛰어드는 순간 내 주변은 온통 나 같은 펭귄들로 가득 차게 되니까요. 이 늦깎이 가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용기 내어 울타리를 넘어선 순간 그는 더 이상 오리들 사이에서 손가락질 받던 미운 별종이 아닙니다. 나이 먹고 가수하겠다고 나대는 이상한 사람이 아니라 무대 위에서 손태진, 먼데이키즈, 경서와 어깨를 나란히 하며 공연하는 진짜 가수가 된 겁니다. 같이 일하는 동료가 가수고 밥 먹고 일상적으로 만나는 사람들이 전부 가수가 된 것이죠. 그토록 이질적이던 꿈의 공간이 이제는 숨쉬듯 자연스러운 삶의 터전이 된 겁니다. 이 퍼스트 펭귄의 이름은 가수 조재즈입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나이가 많아서 이상하다고 주책이라고 말하고 싶은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근데 그거 아십니까? 2026년 기준으로 가수 성시경이 곧 50입니다. 그리고 특별한 이변이 없다면 그는 20년 뒤에도 여전히 마이크를 잡고 노래를 하고 있을 겁니다. 20년이라는 세월. 이제 막 태어난 아이가 자라 20살이 되고 원하는 대학에 바로 합격하지 못하면 늦은 나이에 인생 망했다며 서로를 가스라이팅하는 바로 그 기나긴 세월입니다. 아니죠. 만으로 따지면 20년이면은 재수 30도 할 수 있는 나이죠. 그 무지막지한 세월 동안 그는 끄떡없이 가수로 활동할 것이란 뜻입니다. 여전히 겨우 40살에 가수가 되는 게 이상하게 보입니까? 주변에서는 울타리를 나간 그가 혼자가 되어 외로울 거라 착각하지만 먼저 바다에 도달해본 진짜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곳에는 나 같은 백조들이 수없이 펼쳐져 있으니까요. 이것이 바로 늦은 나이에 기어코 퍼스트 펭귄이 된 이가 마주하는 지극히 당연하고도 평온한 일상입니다. 하지만 세상은 끝까지 집요할 겁니다. 기어코 울타리를 깨부수고 바다로 뛰어드는 퍼스트 펭귄들의 등 뒤로 그들은 마지막까지 계산기를 두드리며 이런 질문을 던질 겁니다. 그래서 그거 돼서 뭐 할 건데? 40 넘어서 가수 돼서 뭐 할 건데? 그 나이에 하버드 가서 대체 뭘 할 건데? 참 필요한 질문이죠. 모든 행동에 반드시 그럴듯한 목적지가 있어야 하고 1원짜리 단위까지 가성비와 효율이 나와야만 움직이는 이 팍팍한 세상의 서글픈 자화상이죠. 아무리 여기까지 애티튜드를 찾아 여행해온 우리라도 이런 질문 앞에서는 순간 숨이 턱 막힙니다. 어떻게든 세상이 납득할 만한 거창한 이유를 대려고 애써보지만 도무지 답을 찾기가 힘들 겁니다. 물론 퍼스트 펭귄을 아끼는 사람들의 논리는 네가 걱정되어서 너 잘되라고 하는 질문이라고 할 겁니다. 참 세상 다정한 계산인 거죠. 그렇다면 반대로 그 다정한 계산기를 두드리며 가장 통상적인 역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오늘 소고기 먹을래? 게임 한 판 할까? 퇴근하고 소주 한잔 어때? 만약 이 제안에 세상이 눈을 빛내며 고개를 끄덕인다면 우리는 그들이 던졌던 방식 그대로 엄격하게 되물어야 합니다. 소고기 한 점, 소주 한 잔을 원한다면 그것을 해서 당신의 인생에 대체 무엇이 남는가? 논리적으로 답변해보라 라고 말이죠. 아마 단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할 겁니다. 꿀먹은 벙어리처럼 눈만 깜빡이겠죠. 내일 아침이면 흔적도 없이 사라질 하룻밤의 유흥과 사소한 본능에는 그토록 관대하면서 왜 누군가의 인생을 통째로 바꿀 위대한 열망 앞에서는 그토록 잔인한 검열관이 되는지 모를 일입니다. 참 헛웃음이 나오는 모순 아닙니까? 그런데 가만히 뜯어보면 이 사소한 유흥과 마흔에 품은 퍼스트 펭귄의 꿈은 소름 돋을 만큼 명확한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두 가지 행동 모두 머리가 아닌 가슴, 그러니까 날 것 그대로의 욕망이 기반이라는 점입니다. 그렇기에 세상이 들이미는 가성비의 잣대 앞에서는 두 행동 모두 꿀먹은 벙어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소주 한 잔을 마셔서 내 인생에 무엇을 남길 수 있는지 답할 수 없죠. 마흔의 가수가 되어 내 인생에 대체 무엇을 남길 수 있는지도 논리적으로 답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왜 답을 못할까요? 우리가 무모해서일까요? 아니면 논리가 부족해서일까요? 정답은 애초에 질문의 설계 자체가 완전히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수학에서 공식의 설계 자체가 뒤틀려버리면 그 어떤 천재 수학자가 찾아와도 결코 올바른 해를 구할 수 없는 법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이 퍼스트 펭귄에게 던진 그거 돼서 대체 뭐 할 건데? 라는 질문은 인간의 순수한 열망을 가성비와 효율이라는 잣대로 난도질하려는 비겁하고 잘못된 공식일 뿐입니다. 답이 안 나오는 게 당연한 겁니다. 세상이 퍼스트 펭귄에게 던져야 하는 진짜 올바른 질문은 그거 돼서 뭐 할 건데? 아닙니다. 그렇다면 진짜 질문은 무엇일까요?
이제 다시 올바른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가슴 속에 품고 있는 바로 그것, 진심으로 하고 싶나? 나 가수 되고 싶나? 나 하버드 가고 싶나? 이것이 본질을 꿰뚫는 진짜 올바른 질문입니다. 공식이 바로 서면 우리는 비로소 단 1초의 망설임도 없이 정답을 외칠 수 있게 됩니다. 응, 하고 싶어. 난 간절히 원해. 학교 문을 열고 나갔던 10대 중학생도, 식당 앞치마를 벗어 던지고 마이크를 잡은 40대 중년도 그들을 움직인 동기는 처음부터 세상의 얄팍한 계산기 속에 없었습니다. 그저 원하니까 바다로 뛰어들었고 원하니까 내 세계를 스스로 바꿨을 뿐입니다. 내가 살아있음을 증명하는 그 순수한 열망의 애티튜드, 그것 하나면 전부입니다. 그것으로 이미 충분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세상의 틀린 질문에 답하려 애쓸 필요 없습니다. 지금 당신에게 필요한 건 대답이 아니라 결정입니다. 여기 지금의 자리에 그대로 남아 안전하다고 믿지만 시들어가는 무리의 길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기 무리에서 떨어져 거친 바다로 뛰어드는 퍼스트 펭귄의 길이 있습니다. 당신은 어떤 길을 선택하겠습니까? 당신의 애티튜드는 어디를 향해 있습니까? 의심의 파도가 덮치는 순간 기억하십시오. 적당히는 겸손함이 아니고 최대한의 최선은 꼴값이 아닙니다. 셰프는 고기의 익힘에 집착해야 옳고 가수는 무대에서 끼를 부려야 옳습니다. 이게 애티튜드입니다. 그리고 당신 안의 애티튜드도 원래 그래야 옳습니다. 그러니 애티튜드를 품었다면 애티튜드 하십시오. 타인이 정해준 태도로 연기하며 숨죽이지 마십시오. 최대한의 최선을 할 수 있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알면 바뀔 수 있습니다. 애티튜드 8월였습니다.